피자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조폭 소굴에 당당히 들어선다. 배달 왔습니다. 방금 만들어서 피자가 따뜻해요. 얼른 드시죠. 환한 미소로 피자 박스를 테이블에 올리는 정화. 이게 뭐야? 조폭이 당황하는 순간 정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인다. 첫 번째 조폭의 턱이 부러지고 두 번째는 팔이 꺾이며 조폭들이 경악한 표정을 하며 갑자기 사무실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어느 골목 끝자락. 네온사인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낡은 간판 아래 정환의 피자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가게 안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왔네, 이 개자식들이. 50대 중반의 장정화가 피자 반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독을 품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게 구석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6개의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골목 건너편 폐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정화의 손목이 반죽을 치는 리듬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치는 것 같았어요. 쿵, 쿵, 쿵. 일정한 박자로 내리치는 그녀의 주먹에는 보통 아줌마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강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앞치마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와 총상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어서 오세요. 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김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오늘 왜 이렇게 살벌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반죽이 말을 안 들어서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가게를 드나들며 정화를 지켜본 그였지만 오늘처럼 무서운 기운이 감도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마르게리타 한 판 부탁해요. 그런데 정화 씨, 저 사람들 말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일 전부터 계속 저기 서 있던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글쎄요, 아마 부동산 중개업자들 아닐까요? 요즘 이 동네도 재개발 소문이 있다던데.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두식? 내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구나. 1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 특임단 대테러 요원 장정화. 사격술 1급, 폭파 전문가, 잠입작전 최고 등급. 그녀의 코드네임은 레드퀸이었습니다. 적진을 혼자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그때 정화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정보요원 박세훈,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둘은 완벽한 팀워크로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세훈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큰 물고기를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세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화는 미친 듯이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순직을 발표했죠. 그날 밤 정화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세훈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자, 할아버지 피자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매운 소스도 추가해드렸어요.
정화는 완벽하게 구워진 마르게리타를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앞치마 안쪽 주머니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접이식 나이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화 씨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근처에서 이만한 피자는 못 먹어봤어요. 김할아버지가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길래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배웠어요. 정화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요리 실력은 특임단 시절 잠입 작전을 위해 익힌 것이었어요. 요리사, 웨이트리스, 카페 사장까지 온갖 역할로 위장하며 적진에 스며들었던 경험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띠링.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배달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페퍼로니 피자 라지 한 판.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배달 주소를 본 순간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23-45번지. 10년 전 남편 세훈이 마지막으로 잠입했던 바로 그 주소였습니다. 밀수 조직의 아지트로 의심되던 곳이었죠. 정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문자 이름은 김철수, 연락처는 일회용 번호, 그리고 특이 요청사항에는 뒷문으로 와서 노크 3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살짝 금이 갈 정도로 강하게 말이에요. 결국 때가 왔구나.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1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끝낸다. 김할아버지가 피자를 드시는 동안 정화는 주방으로 들어가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화의 손길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라졌고 마치 작전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바르는 손길에서도 살기가 느껴졌죠. 정화 씨, 전화 받으셨어요? 뭔가 급해 보이시는데. 김할아버지가 뒤에서 물었지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마두식, 이제 내 차례야. 피자 반죽을 펼치면서 정화는 가게 안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피자 가게였지만 곳곳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뒤편에는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고 화분 아래에는 비상용 무전기가, 그리고 카운터 밑에는 10년 전부터 준비해둔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주방에서 특별한 칼을 하나 뽑아들었습니다. 평소 피자를 자를 때 쓰던 칼이 아니라 날카롭게 연마된 전투용 나이프였죠.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좀 급한 배달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문 잠그고 계세요. 정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고 김할아버지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화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치 사냥을 나가는 맹수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거든요. 오늘 밤 이후로는 예전의 정화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피자가 완성되자 정화는 특별한 배달 상자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피자 박스 같았지만 바닥에는 이중 구조로 된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정화는 카운터 밑에서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가방에서 먼지가 날렸지만 안에 든 물건들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어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체포영장 뭉치였습니다.
10년 전 세훈이 추적하던 밀수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미집행 영장들이었어요. 당시 세훈이 실종되면서 작전이 중단되어 발부만 되고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중에서 마두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영장을 꺼내 들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두식? 이제 내 차례다. 10년을 기다렸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원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장에 적힌 마두식의 사진을 손톱으로 긁으며 이를 갈았어요.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소형 수갑이었어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일반 수갑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가벼웠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수갑은 어떤 힘으로도 부러뜨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정화는 수갑을 손목에 감아보며 감촉을 확인했어요. 찰칵 하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에 익숙했어요. 세 번째는 초소형 무전기였어요. 하지만 이 무전기는 더 이상 본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전역했고 공식적으로는 일반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챙겼습니다. 무전기의 전원을 켜보니 여전히 작동했어요. 테스트, 테스트. 누구든 듣고 있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꺼낸 것은 작은 플라스틱 병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물병 같았지만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루가스를 농축한 것으로 한 방울만으로도 성인 남성 여러 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었어요. 정화는 병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는 권총 한 자루를 꺼냈어요. 베레타 92FS, 그녀가 특임단 시절 애용하던 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손질해왔기 때문에 상태는 완벽했어요. 정화는 탄창을 확인하며 총알이 15발 모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화는 이 모든 것들을 피자 박스 바닥의 비밀 공간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체포영장, 수갑, 무전기, 독성 물질, 그리고 권총까지.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페퍼로니, 피자를 올렸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배달 피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는 정의의 무기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정화 씨,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정화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피자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10년 전에 707 특임단 요원 장정화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뒤편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향했어요. 10년 된 낡은 스쿠터가 아니라 검은색 대형 오토바이였습니다. 가와사키 닌자 1000, 겉보기에는 배달용 오토바이 같았지만 엔진은 특수 개조되어 있었고 곳곳에 비상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최고 속도 300km, 0에서 100km까지 3초면 충분한 괴물 머신이었습니다. 헬멧을 쓰는 순간 정화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어요. 세훈을 잃은 그날의 아픔, 진실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해야 했던 무력감, 그리고 평범한 척 살아야 했던 고통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헬멧 안에서 정화의 눈이 붉게 타올랐어요. 국가가 잊은 정의를 내가 배달하러 간다. 정화는 피자 박스를 오토바이 뒤편에 단단히 고정시키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왔으니까요. 엔진을 시동 걸자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정화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자신의 피자 가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창가에서 걱정스럽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정화는 작별 인사 대신 경적을 한번 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피자 박스 안의 정의의 무기들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밤 10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정화의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낡은 3층 건물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서 있었어요. 1층은 폐업한 치킨집, 2층과 3층은 겉보기에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사람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오토바이 엔진을 끄고 헬멧을 벗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전투의 흥분이 스며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사냥꾼의 본능이었어요. 정화는 피자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세훈아, 이제 내 원수를 갚아줄게.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건물 뒷문으로 향했어요. 배달 메모에 적혀 있던 대로 뒷문으로 가서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똑똑똑. 건물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피자 주문하신 분이세요? 정화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연 것은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2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목에는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조폭의 모습이었죠. 여자네. 그냥 들여보내. 남자는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 경계심 없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올라와 3층이야. 정화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이미 허리춤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정화는 건물 내부 구조를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비상구는 뒤쪽에 하나, 앞쪽 계단이 주출입구, 3층 창문들은 모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탈출로로는 부적합. 총 6명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중 1명은 확실히 마두식의 목소리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정화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피자 왔어요. 3층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이 나타났어요.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에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인원수를 세었어요. 총 5명. 모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건장한 남자들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흉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피자 따끈해요. 얼른 드시죠. 정화는 평범한 배달원처럼 행동하며 테이블에 피자 박스를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화의 눈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40대 중반, 왼쪽 눈 아래에 달 모양의 흉터가 있는 남자. 바로 마두식이었어요. 여자 배달원이네. 요즘 피자집도 야밤에 여자를 보내나? 마두식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화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네, 죄송해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라서요. 계산은 카드로 하실 건가요? 정화는 계속해서 평범한 배달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허리춤의 무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 현금으로 줄게. 박스 열어봐. 마두식이 손짓하자 옆에 앉아있던 조직원 중 하나가 피자 박스를 열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체포영장? 박스를 연 조직원이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피자 아래에서 나온 것은
바로 마두식의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정화가 1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영장 말이에요. 마두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이 여자가.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에게는 정확한 턱 타격이 날아갔어요. 정화의 주먹이 그의 턱뼈를 강타하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턱이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놀라서 일어서려는 순간 정화는 그의 팔을 잡고 비틀었어요. 꺽 하는 소리와 함께 팔뚝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세 번째 조직원은 칼을 뽑으려고 했지만 정화가 더 빨랐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자, 박스 뚜껑을 집어들어 조직원의 목 부위를 강타했습니다. 판지로 된 뚜껑이었지만 정화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어요. 조직원은 목을 움켜쥐며 기절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이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정화는 허리춤에서 전기 충격기를 빼내어 그의 옆구리에 접촉시켰어요.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몸이 경직되더니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방 안에는 신음소리와 비명만이 울려 퍼졌고 마두식만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정화, 설마 너냐? 마두식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10년 전 세운을 추적하던 그 무서운 여자 요원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오랜만이네, 마두식. 정화는 찬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말해봐. 하지만 마두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정화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내 남편? 아, 그 바보 말이지. 궁금하면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두식의 여유 있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화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변에 쓰러진 4명의 조직원들을 제압했지만 마두식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정화, 아직도 내 남편 찾고 다녀? 정말 안 됐네. 마두식이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피자 가게나 하면서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역시 한번 사냥꾼은 영원한 사냥꾼인가 보네. 정화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뭐라고? 너가 나를. 당연히 알고 있었지. 내가 이 동네에 터를 잡은 순간부터 말이야. 마두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년 전부터 내 피자 가게를 감시해 왔어.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거든.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어요. 골목 건너편에서 며칠째 서성이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 그들이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정화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놀랐지? 그 피자 주문도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참을 수 없을 주소로 말이지. 마두식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직접 내 앞에 나타나기를. 정화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출입구는 하나뿐이고 창문들은 모두 방범창으로 막혀 있었어요.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먹통이었습니다. 지원팀 응답해. 지원팀.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어요. 정전이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두식의 웃음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렸어요. 전원 차단 완료. 이제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장정화. 정화는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핸드폰 배터리마저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전자기 교란 장치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아니,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마두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내 부하들이 좀 있거든. 아까 내가 때려 눕힌 놈들은 그냥 미끼였어. 진짜는 따로 있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고 정화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15발로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두식이 비웃었어요. 게다가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할 수 있겠어? 정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너무 많은 손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수갑과 무전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정화는 이제 진짜로 혼자였어요. 국가도 동료도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복수야. 정화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한계점에 달했어요. 그때 정화의 눈에 테이블 위에 떨어진 피자 칼이 보였습니다. 아까 피자를 자르려고 가져온 그 칼이었어요. 정화는 몸을 비틀어 칼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를 잡고 있던 조직원들의 손이 풀렸어요. 잡아. 마두식이 소리쳤지만 정화는 이미 피자칼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칼날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정화는 특임단 시절 단련했던 근접 전투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팔뚝을 칼로 그었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따뜻한 피가 정화의 손에 묻었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정화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고 그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정화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은 정화에게도 불리했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정화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정화는 뒤로 팔꿈치를 찔러 넣었지만 그 순간 다른 조직원이 쇠파이프로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으! 정화는 고통으로 신음을 내뱉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격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정화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점점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피자칼은 작고 가벼워서 제대로 된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만해. 마두식이 소리쳤어요. 죽이지는 말고 생포해. 할 말이 있거든. 조직원들이 정화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정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여러 명이 달려들자 피자칼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마두식이 정화 앞에 다가오며 말했어요. 내 남편처럼 말이지. 그 순간 정화의 머리 위로 무거운 것이 내려쳤어요. 마두식이 야구 방망이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한 것입니다. 끝이야, 장정화. 마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화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마두식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곧 만나게 해줄게.
정화는 그 말을 끝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삼켜버렸어요. 차가운 물이 정화의 얼굴에 쏟아졌어요. 우에 정화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낡은 지하실 같은 곳이 보였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쿰쿰한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었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운 금속이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머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어요. 드디어 깼네, 잠자는 공주님. 마두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정화 앞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정화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말할 때마다 아팠어요. 우리 비밀 기지야. 10년 전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곳이기도 하고 마두식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어요. 정화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세훈이가 여기에 있었다고? 있었지. 아니, 정확히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야겠네. 마두식은 정화의 반응을 즐기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세훈이는 작전 중에 실종된 거라고. 정화는 사슬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두식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실종? 국정원에서 그렇게 발표했구나. 역시 정부는 거짓말을 잘해. 마두식은 탁자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화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남자, 내 남편 맞지?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같은 철제 의자에 묶여있는 세훈의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지만 분명히 세훈이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정화는 비명을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조작된 거야. 세훈이는 살아있어. 조작? 웃기는 소리 하네. 마두식이 다른 사진들을 더 꺼내 정화 앞에 펼쳐놓았어요. 모두 세훈이 고문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여기서 신나게 놀았어. 내 남편 생각보다 즐겼어. 보통은 하루면 다 털어놓는데. 정화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훈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피투성이가 된 몸, 그리고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왜 세훈이를? 정화는 흐느끼며 물었어요. 왜? 간단해. 돈 때문이지. 마두식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내 남편이 우리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미리 손을 쓴 거야.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 뭐라고? 정화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혹시 세훈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우린 안 죽였어. 대신 팔았지. 마두식의 입가에 악독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중동 무기 조직의 말이야. 한국정보요원이라니 얼마나 값나가는 상품인지 알겠어? 정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중동에 팔았다고? 맞아. 산채로. 그쪽에서 엄청난 돈을 줬거든. 한국의 정보망을 알아내려고 혈안이었는지 50억이나 줬어. 미친놈. 정화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사슬이 팔목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훈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지금
글쎄, 살아있을까? 마두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마 죽었을 거야.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잖아. 정화는 절망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세훈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중동 어딘가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마두식이 정화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못 막은 거야. 내가 좀 더 빨리 왔다면,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었다면 내 남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탓이라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두식의 말이 마치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부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정화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널 믿었는데 10년 전 국정원에서 세훈이 순직했다고 발표했을 때 정화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포기했어요. 국가도 날 버렸어. 정화는 피를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부는 세훈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덮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무도 정화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국가도 동료들도 아무도 세훈의 진실을 밝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나 혼자 한다. 정화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세훈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마두식은 정화의 변화된 눈빛을 보고 흥미로워했어요. 오, 아직도 기가 살아있네? 좋아.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그는 다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두식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그것은 세훈의 군번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차고 있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어요. 정화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기념품으로 가져왔지. 내 남편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거든. 마두식이 군번줄을 흔들며 말했어요. 세상에 정말 애처로웠어. 아내 이름을 계속 불러대면서 말이야. 정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세훈아, 기다려.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런데 너도 곧 내 남편을 만나게 될 거야. 마두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중동 쪽에서 또 연락이 왔거든. 한국 특수요원 출신 여자를 원한다고. 내가 딱 맞는 상품이지. 미친놈. 정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마두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배가 출발해. 내가 마지막 화물이야. 아, 그 전에 좀 다루기 쉽게 만들어야겠지? 마두식은 주먹을 쥐고 정화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머리핀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임단 시절 정화는 항상 비상용 도구들을 몸에 숨기고 다녔어요. 머리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머리핀 같았지만 실제로는 특수 제작된 락픽이었어요. 어떤 자물쇠든 열 수 있는 마법의 도구였죠. 마두식이 정화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정화는 재빨리 머리를 돌려 피했어요. 아직도 기가 센가? 좋아, 더 혼내주마. 마두식은 화가 나서 더 세게 때리려 했지만 정화는 이미 한쪽 손목에 사슬을 풀고 있었어요.
찰칵.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정화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어요. 첫 번째 사슬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마두식을 노려봤어요.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마두식이 정화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좀 더 순해져야 상품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는 정화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화는 풀어둔 오른손으로 번개같이 마두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마두식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정화는 이미 두 번째 사슬까지 풀고 있었어요. 놀랐어? 정화는 차갑게 웃으며 마두식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마두식의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아! 마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정화는 재빨리 발목의 사슬들도 풀었어요. 10년간 녹슬지 않은 그녀의 실력이었습니다. 도망쳐! 마두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정화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하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출구는 철문 하나뿐이었고 그 앞에는 마두식의 부하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정화는 입안에 숨겨둔 또 다른 비밀 무기를 기억해냈어요. 미세 폭약이었습니다. 특임단 시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콩알만한 크기지만 철문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위력이 있었어요. 정화는 몰래 입안에서 폭약을 꺼내 철문 근처에 붙였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3초 후, 쿵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정화는 탈출구를 향해 뛰어갔어요. 마두식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마두식이 부러진 손목을 붙들고 소리쳤지만 정화는 이미 지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화는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지하실에서 나오자 전파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비상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에 외워둔 707특임단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여기 장정화. 타겟 확보. 사사러 가. 반드시 구조 요청. 정화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어요. 망할. 정화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 상관들,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가 바뀌었거나 사용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화는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마두식의 부하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몸을 낮추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직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엔진을 걸려는 순간 마두식의 부하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왔어요. 저기야, 쏴. 총알들이 정화 주변으로 날아왔습니다. 정화는 몸을 숙이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어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마두식의 부하들이 차로 추격해 왔습니다. 정화는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그들을 따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한쪽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적들은 계속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여기 화곡동입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정화는 신고를 한 후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정화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마두식의 부하들이 검은 세단 2대로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계속 울렸고 총알 하나가 정화의 오토바이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젠장! 정화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더 올렸어요. 하지만 한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시야도 흐려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화가 신고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두식의 부하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추격해왔어요. 오히려 더 난폭하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추격차에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내기로 했거든. 그들은 정화를 죽이고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큰 도로에서는 경찰과 마주칠 수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다칠 위험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외진 곳에서 결판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변 공단 지역에 도착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화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잡았다. 마두식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려 정화를 포위했습니다. 총 6명이었어요. 모두 권총을 들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샷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장정화.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순순히 항복해. 그러면 편하게 죽여줄게. 하지만 정화는 웃었어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전투의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편하게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707특임단 출신이야. 너희 같은 삼류들에게 당할 정화가 아니라고. 정화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공장 담벼락, 컨테이너, 그리고 공사용 철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정화는 옆에 있던 컨테이너 뒤로 몸을 날렸어요. 총알들이 금속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떨어진 철근을 집어들었어요. 숨지 마. 나와서 싸워. 부하들이 소리치며 컨테이너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하지만 정화는 이미 컨테이너 반대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정화의 철근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어요. 아!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정화는 그의 권총을 낚아챘습니다. 이제 총이 있었어요. 정화는 엄폐물 뒤에서 정확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세 번째 부하의 어깨를, 두 번째 총알은 네 번째 부하의 다리를 맞췄어요. 치명상은 아니지만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 남은 부하들이 화가 나서 무작정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시가전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부하가 정화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정화는 조용히 그의 뒤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철근으로 그의 목 뒤를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제 한 명만 남았어요. 샷건을 든 가장 위험한 놈이었습니다.
나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어. 그는 샷건을 이리저리 겨누며 정화를 찾고 있었어요. 정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쿵쿵쿵.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공단 지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샷건을 든 부하도 당황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화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어요. 헬기 문이 열리면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체격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장정화. 남자가 정화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세훈이.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헬기의 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추자 정말로 박세훈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야위고 수염이 자랐지만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세훈아.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세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훈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그는 허리에서 권총을 뽑아 샷건을 든 부하를 겨눴습니다. 무기를 버려. 샷건을 든 부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너는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지. 너희를 잡으려고 살아있었어. 세훈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마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세훈, 넌 중동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마두식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살아있어. 세훈이 마두식을 향해 돌아섰어요. CIA와 협력해서 10년 동안 너희 조직을 추적했거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정화와 세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두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화는 수갑을, 세훈은 권총을 들고 말이에요. 마두식 체포한다. 정화와 세훈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어요. 마두식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어요. 이럴 리가. 박세훈, 너는 중동에서 죽었다고. 마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세훈은 정화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10년 동안 고생했어. 혼자서 너무 힘들었을 거야.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연락할 수 없었어. 세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CIA와 합동작전으로 이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했거든. 중동에서 탈출한 후에도 계속 잠입해 있어야 했어. 마두식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조직은 전국에.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화가 번개같이 그에게 달려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두식의 자유는 완전히 끝났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 이 순간을. 정화는 마두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 남편을 고문하고 팔아넘긴 대가를 치러야지. 마두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훈은 헬기에서 무전기를 가져와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작전 완료. 주요 용의자 확보. 즉시 수거 요청. 곧이어 경찰차와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훈아, 정말 괜찮아?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화는 세훈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세훈의 얼굴에는 고문받은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2년이 가장 힘들었어. 세훈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중동에서 탈출한 후 CIA가 나를 구해줬거든.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나는 10년 동안 연락하면 작전이 망가질 수도 있었어. 그리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고. 세훈은 정화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 만에 재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헬기 소음과 경찰차 사이렌 소리 사이에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정화의 피자 가게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P, I, G, G, A 라는 큰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 가게는 정의를 배달합니다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정화와 세훈이 함께 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화가 반죽을 치대고 있으면 세훈이 토핑을 올리고 세훈이 오븐에 넣으면 정화가 포장을 준비하는 식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르게리타 2판 포장 끝났어. 세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할아버지께서 오늘도 드시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께서 우리 재회를 가장 기뻐하시더라. 정화도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두식이 체포되는 순간을 찍은 신문 기사와 정화와 세훈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의는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벨소리와 함께 김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정화 씨, 세훈 씨, 오늘도 잘 지내시네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치즈를 더 많이 올려드릴게요. 정화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세훈 씨가 살아계셨다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정화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세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핸드폰에 배달 주문 알림이 왔어요. 정화는 주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한 판, 서울시 강남구. 주소를 보는 순간 정화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 주소. 세훈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지난주에 수사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 주소 아니야? 맞아. 아직 검거하지 못한 놈들이 있다고 했지. 정화와 세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특별 배달 나갈까? 좋지. 오랜만에 함께 정의 배달이나 하자고. 정화는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피자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체포영장과 수갑이 들어갈 특별한 박스였어요. 세훈은 무전기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에 강남구로 지원 출동 부탁합니다. 피자가 완성되자 정화는 배달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훈도 함께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둘이서 가자. 응,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오토바이가 출발하려는 순간 김할아버지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정의의 피자 배달 파이팅. 30분 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앞. 정화는 피자 박스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2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습이었죠. 여자네. 그냥 들여보내. 남자는 별 의심 없이 정화를 안으로 들였어요. 정화는 웃으며 피자 박스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정화는 피자 박스를 열었어요. 뜨거운 피자 밑에서 체포영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당신의 체포영장입니다. 조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훈이 뒤에서 나타나 그의 팔을 비틀었고 정화는 능숙하게 수갑을 채웠어요. 정의 배달 완료. 정화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조직원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에는 P, I, G, G, A, 마이너스 정의를 배달하는 가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곧이어 경찰들이 도착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정화와 세훈은 서로 손을 잡고 웃었어요. 오늘도 정의 배달 성공. 앞으로도 계속하자. 우리 둘이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피자도 배달하고 정의도 배달하는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의 10년 복수는 포기하지 않는 신념의 힘을 보여줍니다. 세훈과의 재회는 진실한 사랑이 시간을 이긴다는 교훈을, 마두식 체포는 개인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50대 정화의 활약은 시니어들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